반갑습니다. 김용진 대표님 소개를 너무 길게 하셔서 그렇게 길게 얘기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고,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위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공공의료 연구자입니다. 근데 우리 성남시 의료원은, 우리나라의 의료원이 이제 30몇 개가 있지만 성남시 의료원은 특별하죠. 우리나라의 어느 의료원도 이 성남시 의료원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설립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원들이 전부 이제 대개는 일제 때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일본인들이 자기네 뭔가 거류민, 그러니까 일본에서 건너와서 이 식민지 조선에서 마음껏 행패를 부리고 싶어서 이제 건너왔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이제 군인이거나 뭐 자기들의 이제 관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찌됐건 일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인 거류 지역 근처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는 또 일부는 6.25 전쟁 이후에 유엔군 야전병원들이 이제 철수하면서 그 위치에 이제 뭐 포천 의정부 이런 쪽에, 파주 뭐 이런 쪽에 있는 병원들은 그런 시기에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시민들의 이제 어떤 에너지를 모아서 시작한 그런 의료원은 성남시 의료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지방의료원이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뻤어요. 공공병원을 위한 일을 제가 할 때. 그래서 성남시에서 뭐 시청에서 오라고 하시든, 준비 모임 뭐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 오라고 하시든, 성남시 쪽에서 저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성남시에 와본 건 다 의료원 때문에 왔던 것 같아요. 몇 번 왔던 것이. 처음이 아마 2006년인가 7년에 처음 이제 와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민위원회의 시민위원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아마 시민위원이 되시기 전까지 병원의 시민위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 내가 병원 시민위원이 되는 게 꿈이었던 분. 네. 그리고는 뭐 엄마나 아버지나 또 어떤 주변의 어른들이 병원 시민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네. 없으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낯선 말 자체가 낯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용감하게 네.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 뭐 경쟁이 굉장히 경쟁을 뚫고 되신 건가요? 네. 오, 그래요? 10대 1. 그럼 어떻게 선착순 내지는 뭐 추첨? 아니, 서류를 다 냈어요. 서류 내시고. 예. 서류 내셔서 어떤 이렇게. 네. 뭐, 저는 분명히 떨어졌겠네요. 운이 별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예. 근데 어쨌든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서류도 내시고, 노력하시고, 또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되셨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김용진 대표님이 다른 의료원들도 아마 영상을 통해서 이 모임을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그야말로 특별한 위상이 있고, 그리고 이 성남시 의료원의 위상은 시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의료원의 시민위원회는 특별하죠.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하는 거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참 제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역할을 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예, 후보 예. 그래서 아마 공부까지 참석하시고 나서 이제 정식
그 인준이 되신 것 같은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제도라고 하는 게 좀 알아야 될 그것이 있고 그 평소에 조금 그냥 나는 몰라도 되는 걸로 밀어놨던 거를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 공부를 하신 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공공병원이 그 처한 어떤 조금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주 중요한 그 분들이 강의를 하셨고 그래서 아마 열심히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거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자세히는 어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다 이미 다 그 사전 작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토대로 그 동안 또 이제 그 시민위원으로 또 활동도 하셨고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거고 아까 또 저기 그 사례 발표하신 분은 입원 환자가 되어서조차도 내가 시민위원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유심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두고 이제 오늘 보니까 의제를 선정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의제 선정에 좀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 나름 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 주시고요. 그래서 저 위에 거 없앨 수 없나요?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안 되면 그대로, 그대로 묻죠. 그래서 조금 올려보세요. 그러면 조금만 아니 저기 그렇게 말하면 더 내리는 거지. 밑에까지 보이게 요 밑에까지 보이게. 됐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전체 보이시니까. 그래서 병원의 시민위원이 된다는 게 낯설시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그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모든 병원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평가에 보건복지부가 하는 정부 평가에 이걸 집어넣어서 그 병원이 시민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평가에 굉장히 나쁜 점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평가 체계를 만들 때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이 평가 조항을 넣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지켜지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 시민위원회는 여기 있는 위원회에 이제 있죠. 근데 명실공히 이제 지배구조에 지배구조가 뭐를 억압하고 통제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 이제 거버넌스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거버넌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민주적인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이 거기에 굉장히 존중되고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의견으로 다뤄져야 하는 이제 그런 걸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에 이제 위원회가 들어가는데 이 위원회의 위치를 보시면 바로 위에는 이사회가 있죠. 그래서 이사회라고 하는 건 사실은 법적 구조입니다. 이사회는 어떤 기구에서든 이사회는 최고의 의사결정 구조예요. 그 기관에. 근데 이사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바로 그 다음으로 우리 공공병원에서 지배구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원회고 이 위원회는 시민위원회를 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는 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리고는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개최하고 개최를 했을 때 위원들이 몇 분 안 나오시거나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운영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나를 평가를 합니다. 구성도 지금 성남시 시민위원회는 굉장히 구성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과 같은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공공병원 평가 항목을 통해서 이 정부가 우리
이 시립병원 같은 그 공공병원은 반드시 시민의원을 두게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시고요. 예, 그래서 그 저한테 이제 맨 처음에 그 강의를 요청하실 때 이제 외국 사례를 좀 그 소개해 달라는 이제 그 요청이 좀 있고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책을 쓴 이탈리아 의료, 이탈리아는 이제 국영 의료를 그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의료로는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의료는 그 시민들을 그 이탈리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의료에 대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국영의료 제도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법적으로 시민이 이 의료제도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참여의 단계가 3가지가 있는데 뭐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어느 게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이렇게 좀 3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여기 성남시 의료원처럼 병원의 시민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역정부,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계신 그 경기도에 이제 시민위원회가 있고, 그리고는 중앙정부, 그 보건복지부의 시민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그 복지부가 이 공공병원에다가 시민위원회는 만들도록 했는데 정작 자기네는 시민위원회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건정심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그 약간 중간 단계의 것이 그게 근데 부족하죠. 그래서 그 중앙 정부의 시민위원회가 없고, 그리고 경기도에도 시민위원회는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님은 굉장히 민주적인 그 과정에 충실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 어떤 이 의료를 위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권리입니다. 정부의 의무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의 시민위원회는 뭐를 하냐면 한마디로 민원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거는 병원의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 이제 그 시민위원회가 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 아마 이제 규정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것은 그냥 자동 처리가 되지만 어떤 민원은 뭐 반드시 시민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든가 만약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는 그걸 1년에 한 번 무슨 민원 대회 같은 거 열어서 어떤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됐고, 뭐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그 담당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그 경기도라고 할 만한 이제 지역 정부의 그 시민위원회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획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때만 연락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계획대로 했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결과 평가를 시민위원회가 시민위원회가 하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 3년 주기로 이제 여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우리처럼 경기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는 주라고 하는데 그 나라 전체가 20개의 주로 되어 있어서 주마다 주 정부가 있고, 우리처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아요. 주 정부라고 합니다. 훨씬 더 강하고 그 지방자치가 굉장히 그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주 정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의료제도를 주 정부가 다 관리를 해요. 우리는 중앙의 보건복지부가 이제 전체 관리를 하고, 사실은 경기도나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미미한데, 이런 그 유럽은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들은 자치분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하면 독일 정부가 의료제도 운영할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독일은 연방제예요. 완전한 연방제인데 바이에른 주, 무슨 작센 주 하는 그 주가 다 해요. 그리고는 그 주들의 연방체가 이제 연방 정부고, 메르켈 총리는 그 연방의 이제 총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이탈리아는 준연방제라고 해서 그거보다는 약간 약한데 의료는 하여간 뭐 전적으로 주가 합니다. 그래서 그 주 정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운다는 건 완전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세우는 이제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다른 거가 뭐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기네 주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거고 자기네 주는 그 이제 좀 남쪽으로 가면 조금 그 덜 열심히 하시는 주들은 아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해 하면 또 그렇게 하시면서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계속 뽑아주니까 그렇게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주 저기 그 또 그 뭐 표만 얻으시면 또 재선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마다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 주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운다는 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 이제 앞으로 대선 전국에 이제 그 대선 공약을 새로 만드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큰 그 계획인데 거기 이제 시민이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결과 평가도 3년마다 시민들이 이제 하면서 그 지난번 3년 전에 그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현재의 과제는 뭔지 요다음 계획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 하는 걸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럼 중앙정부는 뭘 하느냐? 중앙정부는 그 주들의 그냥 그 어떤 큰 테두리 정도 세금을 저기 뭐 징수해가지고 논아주는 역할이라든가 법을 좀 관리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정도를 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의 그 시민위원회는 중요한 거는 질평가입니다. 의료의 질평가. 의료의 질평가의 항목을 그 취지라고 해야 될까? 내가 한번 보시면 사람을 중요시하는가, 친절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가? 세 번째로 입원 시설의 질이 높은가? 네 번째로 예방을 중시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처럼 여기는 병원 단위의 시민위원회지만 이제 정부 단위로 가면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을 이제 중시하는가 하는 병원에서는 예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병원에 일단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 하지만 정부가 되면 이제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중시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 어디에도 어떤 거기에도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거에 조금 그 필적할 만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 이제 학교의 그 교육 그 뭐죠? 네네네. 예,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적 그 구조죠. 예,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무슨 좀 약한 것 같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나마 그걸 생긴 건 굉장히 민주적인 변화였어요. 이게 이제 그것이 그나마 이제 그 교육 쪽에는 있는데, 이제 의료에 있어서는 아직 그 법적인 그런 그거는 그 기반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 예, 다음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병원의 그 시민 그 위원회입니다. 여기 예, 됐어요. 예, 한번 이제 보시라고. 예, 저 그 사진 느낌이 어때요? 그 이제 시민위원회 분들이신데, 예, 좀 어떠십니까? 느낌이? 사진 보니까? 다정해 보여요. 아, 다정해 보여요. 예, 예, 다정해, 그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좀 관료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예, 좋은 표현이셨어요. 그런, 약간 그 연령층은 좀 높아 보여요. 아마 좀 시간이 있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도 우리 이 성남시 의료원의 그 시민위원들 구성과 비슷해요. 그 어떤 단체의 대표자. 예, 여기 그렇게 해서 환자인권회, 어린이에게 책 낭송회의 대표자, 다발성 경화증 환자회의 대표자, 병원 봉사자회 대표자, 어린이 병원 봉사자회 대표자, 환경운동협회 대표자, 헌혈봉사회 이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병원에서는 병원의 진료부장 또 이사님, 홍보실, 교육훈련 이런 쪽에 참여를 합니다. 이 병원은 이게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하는 시에 이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그 교육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2차 대전 때 그 레지스탕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아주 그 시민의 역사가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병원이어서 제가 그 일부러 이 사진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인구는 16만밖에 안 돼 굉장히 작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일종의 지방 소도시인데 여기에 아마 이 위원님들 굉장히 어떤 뭔가 긍지가 느껴지는 이제 이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다른 지역의
저기 시민위원회를 보니까 여러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써봤는데 한번 볼까요? 태아를 보호하는 입양가족협회에서 참여하시고, 시각장애인을 돕는 봉사자협회,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는 봉사자협회, 암 환자를 돕는 봉사자협회, 제가 암 환자 지원협회, 당뇨 환자회, 정신건강을 돕는 문화활동협회, 어린이병원을 돕는 봉사자협회, 생활체육동호회, 인권협회, 환자인권협회, 시니어 시민협회, 유기농 생산자협회, 천주교 노동연맹, 이탈리아 노동총연맹, 이런,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그 일에 그 주로 봉사나 어떤 권익을 위해, 환자 권익을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단체 단체들이 대표자를 보내지만, 그뿐 아니라 이제 인권, 노동, 어떤 그런 그 일을 하시는 단체에서 대표자를 보내는 이제 그런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올려주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이분들의 모양은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자협회에서 이렇게 뭐 시각장애 체험을 하시는 것 같고, 장애인의 독립과 안전을 위한 그 봉사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암환자 지원협회에서 뭔가 공부하고 자기들 활동을 위한 회의를 하시는 거, 장애인 인권지원협회에서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이제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가 암예방협회에서 이제 암예방 캠페인을 하거나 그런 거, 여성시민권보호협회에서는 여기 제가 보기에는 그 성폭력에 의해서 사망한 그런 여성들을 이제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있길래 찾아와 봤습니다. 보여드립니다. 네. 예,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탈리아 같은 그 나라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의료 운영에, 제도 운영, 큰 의료기관 운영에 그 시민의 자격으로 그 참여하는 그런 그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생소한 이 일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일인 거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한번 그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려주시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의제 논의를 하셔야 될 텐데, 병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이제 보시죠. 작년에 이제 강의는 제도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많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은 그렇게 그거보다는 병원이라는 게 뭘까? 우리 다 병원이 뭔지 되게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을 갖는 그 성격을 조금 몇 가지로 이제 좀 구분해서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원은 뭐니 해도 첫 번째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이죠. 그죠?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병원은. 여기에 이해 있으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병원은 또 사실은 병원이 아무리 생명 어쩌고 하지만 병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어떤 하나의 조직이고 직장입니다. 병원에 이 성남시 의료원의 직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되나요? 예, 그러시죠? 예, 병원에 그래서 1000명의 직원, 직장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조직을 이루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병원은, 이건 우리나라의 특수사전인데, 사업체예요. 시장 속에 나와 있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돈 벌으라고 병원에서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성남시 의료원은 시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중요하다, 뭐 다른 것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예,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그러니까 하나 더. 조금. 예, 그렇게. 아니 아까처럼. 예, 조금 더. 예, 됐어요. 예. 그런데 공공병원이잖아요. 여기는 공공병원의 성격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기관인 거죠. 공공병원이 아닌, 여기 공공병원이 아닌 병원들 성남시에 저기 많이 있죠. 예. 그 병원들은 조금 이제 또 내려보시고, 예. 아니, 그러니까 위에 것만 보이게. 예. 더. 됐어요. 공공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해서 생명을 보호하고, 또 이제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의 직장인 이제 조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경쟁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공공병원이 아닌 병원들이죠. 성남시에 어떤 병원들이 있나요? 이런 일반적인 병원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병원들이 있죠. 예,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열심히 이제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경쟁이라는 게 또 만만치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 공공병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그 네 번째로 했던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때 지역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지역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 코로나가 터진 상태에서 성남시 의료원은 당연히 코로나 전담병원이 됐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이 시민들을 보호할 일은 그 책임 중에 책임이죠. 이건 뭐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다른 병원들은 재생병원이나 차병원 같은 병원들은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안 받아들이는 걸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분들은 거기까지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환자를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 이 성남시 의료원은 일반 진료를 포기해야 했죠. 다시 말해서 시장 경쟁 속 사업체로서의 성격을 포기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책임, 이 공공병원의 지역에 대한 책임이라는 걸 설명하기가 참 쉬워졌습니다. 제 입장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설명하기가 참 쉬워졌어요. 예. 이 코로나 진료에 대한 책임만 말씀을 드려도 금방 이해를 하시고,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시장에서의 사업체로서의 성격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제가 굳이 힘들이지 않아도 쉽게 이해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 환자도 열심히 치료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라. 그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완전히 그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했고, 그래서 다른 과, 그러니까 호흡기 내과 의사가 아닌 분들조차도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코로나 환자들의 위해서 당직에 돌아갔죠. 당직에 스케줄에 돌아갔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사명이니까요. 우리가 여기 공공병원이 여기 있는 사명이니까. 예. 그래서 공공병원은 네 번째인 지역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을 상쇄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 더 앞에 거 아이고 우리 안 선생님 미안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이 조직이며 직장인 거. 이것도 질병을 치료한다. 질병을 치료 생명을 보호한다. 우리 세부적으로 조금 볼까요? 질병을 치료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병원의 본분입니다. 이건 병원의 존재 이유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병원은 영어로 말하면 호스피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김용진 대표님도 치과 의원 운영하고 계신데, 의원은 호스피탈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클리닉이라고 하거나 영어로는 앰뷸레이터리 이런 다른 용어를 써요. 영어에서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엄격히 병원,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의료원은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입원 환자를 위한 그 진료를 원래적인 그 자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입원만 응급하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언제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원을 한 환자를 입원한 환자는 그냥 내과적인 입원 치료 받기도 하지만 수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분만 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서구 의료에서부터 서구의 그 한 1000년 이상 된 이제 의료적 전통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고, 우리나라에는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이 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의료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입원의 개념은 굉장히 그 약했죠. 그래서 이 병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병원은 그 서양 의학의 전통에서 볼 때 입원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입원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건 굉장히 그 어려운 그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외래 환자는 왔다 가시는 간단하게 치료받고 가시는 이제 그런 환자들에 대한 것은 훨씬 쉬워요. 근데 입원한 환자 완전히 전적으로 24시간 그리고 의식주를 다 병원에 의탁한,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이 약해지신, 아까 우리 안 위원님처럼 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팔다리를 쓰기가 좀 곤란한 이런 상황의 사람들을 받아서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질의 의료를 제공해서 그분을 회복하게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는 전문성이 중요하고, 의료의 전문성은 그 의료에서 뭐 어떠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최우선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되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아까 저한테 이제 그 사전에 조금 그 검토하라고 주신 자료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 설문조사를 이제 하신 거 결과를 봤습니다. 다 공유되신 거죠? 예. 봤더니 굉장히 뭐 우리 성남시 의료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그 평가가 조금 달랐어요. 그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의사에 대한 그 만족인데, 그게 이제 그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건 뭐 다 좋은데, 그 입원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 예, 그것이 그 아주 그 뚜렷하게 좀 그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정도의 이제 평가를 그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대조적으로 외래 환자들은 의사의 설명이 충분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냐 하면 이 종합병원, 호스피탈이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이 성남시 의료원은 그 몇백 병상의 그 입원실을 가진 그 가볍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환자가 아니라 입원할 만큼의 이제 그 상태인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의료는 외래 중심이에요. 외래 환자들은 뭐 설명도 충분했던 것 같고 의사도 뭐 어떤 게 입원한 환자들은 의사를 만나는데 굉장히 목말라하고 의사와의 그 접촉이나 그 설명이 빈약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것이 솔직하게 그 평가에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작년에 공부하신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 구조와 관계가 있습니다. 외래 쪽이 훨씬 의료기관 입장에서 간단한 치료를 했는데 경제적 보상이 높아요. 그리고 이 종합병원의 외래가 일반 그 의원급 외래하고 차이가 가벼운 환자는 의원에서 보시고 무거운 환자면 우리한테 오세요 하는 그런 벽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주 약간은 있는데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벼운 환자들까지도 종합병원에 그냥 뭔가 이렇게 크고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고 이런 데서 더 잘 봐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의사하고 이제 의사과의 시간을 가지시죠. 근데 의사들의 몸은 하나입니다. 의사들의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결국은 입원 환자한테 주어야 될 시간이 쪼그라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종합병원 거의 어느 곳에나 있는 문제이고 우리나라 의료 전체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일수록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는 생각이 별로 지금 많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노력을 하지만
좀 미흡한 그런 감을 갖죠. 좀 심하게 이제 그게 표현될 때도 있고요. 근데 이 성남시 의료원의 그 평가에서도 그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서 저는 시민들의 평가가 상당히 예리하다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서 이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됐어요. 성남시 의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가벼운 진료를 의료원이 빨아들여가지고 의료원이 쉽게 돈 벌고, 그러고는 환자 많다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의원들은 오히려 그 환자를 뺏기고,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그거보다는 의원들은 하기 힘든 그런 중증 환자, 또 그 어려운 진료, 이런 거에 그 역점을 두어달라는 거를 의사회가 강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그 건설적이고 당연히 할 만한 그 합리적 의견이 우리나라 제도에 발을 디딜 만한 제도적 발판이 없어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저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감기 환자든 뭐든 성남 시민들이 맘 놓고 올 수가 있고 성남시 의료원에 이 커다랗고 좋은 건물에 감기 환자도 와서 진료받아야지. 그럴 권리가 있지. 무슨 소리야. 그걸 왜 막어? 누가 못한다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감기 환자는 성남시 의료원에 오시지 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벌떼같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여기에서 결국 의료 자원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서울대학교에서 국민학교 1학년 애들한테 국어를 가르치는 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예. 사명감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을 위해서 교수들이 당연히 시간 내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누가 이제 얘기한다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ABC부터 서울대 영문과 교수가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냐. 야, 안 그렇죠. 중학교 1학년 ABC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님도 못 가르칠 겁니다. 별 이상한 소리는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에 있는 자원을 이 주권자인 내가 제대로 활용하게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조직이라는 거. 이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때요? 간단할 것 같습니까? 복잡할 것 같습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병원처럼 복잡한 조직은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식주를 다 제공해야 돼요. 그죠? 의식주를 다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호텔하고 똑같아요. 호텔은 병원보다 너무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의료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병원은 이 의식주를 다 제공하고도 조금 전에 말한 복잡하게 짝이 없는 의료를 그것도 환자 안전을 보장하면서 회복까지 시키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전문 이제 인력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그래서 여러 직종들이 또 병원은요 이 서양 의료에서 병원이 형성되고 발전된 역사를 보면 어떤 때에 발전을 했냐면 전쟁 때 큰 전쟁 크리미아 전쟁 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 때 병원을 관련된 의학과 과학이 엄청 발전했어요. 수혈을 한다, 뭐를 한다, 마취를 한다, 항생제 이런 게 다 전쟁 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안간힘과 함께 병원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병원의 일종의 야전 전쟁의 야전 조직 같은 이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그래가지고 의료에 있어서는 의사의 말이
의사가 결정합니다. 뭐 나이가 어리건 경력이 짧건 뭐를 떠나서 그 의사의 자격을 가진 그 의사가 결정하는 거고, 나이가 아무리 많고 경험이 있고 어째도 의사가 아닌 분들은 의료적 결정을 할 권한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계급사회입니다. 간호사, 뭐, 이 30년 근무하신 간호사분이 이제 의과대학 졸업한 의사의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이제 그런 그 계급사회입니다. 그리고는 직종 안에서도 왜 우리 간호사의 태움, 이런 그 사회적으로 문제点있었죠. 자살까지 하고. 그러니까 또 직종 안에서도 말도 못하는 이제 야전 체제예요. 상관이 부하한테 지시하면 부하는 따라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약간은 보면은 이거는 계급 사회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이게 군대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 뭐, 군대보다 더 하잖아. 요새 군대 이렇게 못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조직의 특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노동조합이 굉장히 활발하고, 뭐 강성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의 주권을 갖는 이제 민주 사회에서 뭔가 이 계급 조직인 병원 안에서 이게 해소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라는 이 또 다른 통로가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갈등 같은 거. 근데 이제 계급 사회가 그런데도 유지가 되는 거는 그것이 어떤 의료라고 하는 기능과 굉장히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과 동시에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의사는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자격을 이제 부여받은 것인데 그것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급적 문화에 편승해서 저 의사들이 아주 못된 역할을 하는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의사는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굉장히 고독하게 사실은 결정을 합니다. 그것에 책임을 지고요. 의료사고가 나면 완전히 의사가 다 뒤집어 쓰는 의사의 피고소인이 되는 상황이지, 다른 의료진 중에 의사 아닌 분들한테 책임이 가는 건 거의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료의 기능과 관계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수 체계가 이게 그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보수 체계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의료계 안에서의 보수 체계는 저는 진짜 이거는 좀 같이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그런 계급 사회, 의료와 관련된 그런 계급 이런 것과 이제 결부된 이제 보수 체계를 좀 누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이제 그런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그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식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규율과 위험이라는 걸 썼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규율이 있어요. 조직인 순간 조직은 규율이 있기 마련입니다. 병원의 규율은 아까 말한 의료적인 규율하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병원처럼 물건 많이 사는 데는 없을 거예요. 병원은 계속 구매를 합니다. 병원은 하루 종일 물건을 사요. 약이라고 하는 물건, 뭐 수술 도구라고 하는 물건, 바늘침, 뭐 꺼즈, 가제라고 해야. 예, 그리고 링게르라고 하죠. 수액,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병원은 사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걸, 급식 자재뿐만 아니라. 검사실에서 들어오는 온갖 치약들, 방사선, 하여간 말도 못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구매 계약을 맺고.
병원은 계속 물건을 사는 기관입니다. 물론 한편으로 계속 그 환자로부터 돈을 받고 또 건강보험으로 돈을 받죠. 그래서 돈을 많이 쓰는 그 기관이에요. 여기에 규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 규율이 엄격하게 있습니다. 특히 공공병원은 뭐 더 그래서 감사도 받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규율이 엄격하게 있다고 하는 거는 엄격한 규율이 없으면 안 될 만큼 그것이 갖는, 이 기관이 갖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정한 위험, 그 어떤 뭐 불의한 위험. 예.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LH 사건이라는 걸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맞이하고 기가 막혀하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LH 우리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공공기관입니까, 그죠? 그리고 다 적법하게 그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진짜 참 허탈하고 속상하게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규율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곳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위험은 병원의 의료적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제가 직원들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병원의 의료진, 특히 간호사들의 감염의 위험이 커요. 그 감염 환자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 코로나 백신을 제1로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진한테 그냥 우선적으로 놨잖아요. 그건 뭐 기분 좋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진짜 많이 보셔서 이제 좀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본과 3학년 때 처음 이제 병원에 실습을 나갔을 때 제가 감염내과 병동으로 제가 배정이 돼서 본과 3학년 이제 첫 하얀 가운을 입고 학생 실습을 나갔는데, 거기 안면이 있어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던 간호학과 졸업 선배가 이제 간호사를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결핵 환자들도 좀 입원을 있었고 한 병동이었는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동호회 활동 같이 하던 이제 간호학과 과는 달라도 선배였는데, 근데 몇 달 후에 간호학과 선배가 결핵 환자가 됐어요. 예. 그야말로 최첨단의 서울대학교 병원 병동이었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이 이렇게 위험한 데구나. 예. 그때 제가 본과 1학년 때가 79년이었어요. 1979년.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 저 건물이 지금은 좀 오래돼 보이죠? 76년에 준공했습니다. 아주 뭐 최첨단 건물이었어요. 그때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위험을 제가 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갖는 의료적인 위험하고, 그리고는 아까 말한 조직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물건을 사고 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조직이 갖는 어떤 조직적인 위험. 여러분들은 시민위원으로서 그걸 이제 다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3번. 우리 시장 경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김종명 실장님이 있는데, 정말 좋은 뜻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죠. 유명한 의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진 의사들이 성남시 의료원에 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여기 이 성남시 의료원을 지망한 의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저는 다른 데보다는 여기는 의료의 공공성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른 데 갈 때도 많은데 굳이 여기를 선택했을 때 적어도 마음의 일부에 전 그것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딪히는 현실은 의료원이 재정 자립도가 얼마냐.
이런 식의 이제 그 평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 의원이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남시 의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 의료원들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다른 의료원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재정 우선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에서 오신 분이. 제가 그 병원 평가 때문에 이제 갔는데, 도에서도 이제 그날 와서 같이 하면서 자기들 도청에서는 이 병원에 어떻게든 재정 자립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언제든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니, 도에서 오신 도청 대표자로서 하실 말씀이 그거밖에 없냐. 지금 이 도청에서 생각하실 것이 도민들의 건강이라면 도민들의 건강은 어디로 갔느냐. 수단 가리지 않고 지금 돈 벌라고 하시는 거면 여기 도청이 이 공공병원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이성을 잃으면 예의도 같이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아마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돈 버는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감기 환자 한번 많이 진료해서 돈 벌기 쉬워요. 근데 입원 환자, 특히 중환자를 열심히 진료하죠.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중환자실은 뭐냐면, 중환자실은 적자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병원이 적자를 안 보려면, 적어도 적자를 줄이려면 분명합니다. 그거를 저한테 컨설팅을 어느 병원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병원이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분명해요. 응급실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그냥 신용만 하시고, 중환자실 없애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는 척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적자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가능하면 감기 환자 많이 보시고, 조금 무거운 질환, 진짜 중증이다 생각되면 빨리빨리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벼운 환자만 많이 보시면 돈 많이 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면 100점입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제도적 문제이고 수가 체계의 문제인데, 1977년에 시작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그게 구조적인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쟁의 속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체라고 하는 이 성격을 우리 이 시민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하여간 제 이 설명을 좀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다변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의료기관이 사업 다변화하면은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다변화에서 대표적인 게 장례식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사업만 가지고의 이윤 추구가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다변화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하거나 식당 그다음에 뭡니까?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사업 다변화라고 하죠. 건강검진센터를 따로 내가지고 고액 아주 비싼 건강검진을 이제 많이 상품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의료기관의 사업 다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장 경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머리를 씁니다. 예, 비용 절감도 좋긴 한데 비용 절감하면 참 좋겠죠. 근데 이 비용 절감은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야 되고 쓸데없는 전기 안 쓰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건 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한 대로 큰 비용 절감은 응급실을 위축시키거나 중환자실을 축소하거나 감염진료실을 축소하거나 그러면 아주 획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제 다음 주시죠. 그래서 그 비용 절감을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성남시 의료원
시민위원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거는 지역에 대한 책임이 되겠다. 예,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지역에 대한 책임은 지역하면 세상은 불공평한 겁니다. 세상은 뭐 세상 하면은 불공평한 게 세상이거든요. 여기에서 참 이 약한 분들은 되게 경제적으로도 약하세요. 사회적으로도 약하시고, 그 신체적으로도 약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한 그 건강, 그분들의 건강을 위한 활동, 이거가 가장 먼저입니다. 지역에 대한 책임에서. 그렇게 하고 의료 불평등이라는 거. 의료 불평등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죠. 이 성남시에서는 이제 성남시 내부에서 지역의 그에 따라서 건강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것이 그 의료기관 이용 여건이 달라서 오는 이제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 의료원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그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을 뭐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성남시 의료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뭐 그 할 수 있는 일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지역 의료를 위한 기관 간 협력,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은 의원들이 하실 수 있게, 개인 의원들이 잘 하실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은 개인 의원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하고, 이 성남시 의료원은 그야말로 그렇게 했을 때 중증 환자에 집중해서, 중증 환자들이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성남시 의료원에 온 입원 환자들은 다른 데와는 달리 의사를 만나기도 쉽고, 의사들이 내 옆에 와서 떠나지를 않네. 설명해주고 나한테 뭐 힘든 거 없냐고 물어주고, 어제 내가 설명한 거 오늘 기억했냐고 와서 물어주고, 만약에. 근데 의사들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의사들 많아요. 근데 외래 진료실을 떠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외래 진료실을 비우면 노는 걸로 취급받아요. 어디 갔냐고. 예. 그런 상황에서는 그 입원 환자를 보러 갈 수가 없죠. 이게. 예. 그런 거에서 예. 그래서 이 성남시 의료원의 의사들을 위해서도 저는 이 지역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뭐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 다음 주십시오.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시립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일단은, 아까 복지부 평가, 제가 첫 화면에서 보여드린 복지부 평가에서 보면, 이제 시민위원회 반드시 구성해라, 운영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시민위원회는 뭐를 하시냐면, 병원 운영, 그리고 사업 계획,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뭐였지? 그 봉사, 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신다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병원 운영과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시민위원이 되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해오셨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익숙해지신 일이 무엇이었던 간에 우리가 시민위원으로서 이 병원 운영에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 운영이라는 걸 제가 한번 본 거예요. 병원은 사실 이 병원이 직접 운영을 하죠. 병원 그야말로 하루 종일 이 병원 운영에만 매진하는 직원들, 그 부서의 직원들, 병원 원장님을 위시해서 이제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병원 이 운영은 주먹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고, 이건 일종의 그 나라의 법 같은 거죠. 이 병원에서는 그런 거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이 병원 운영의 최고 결정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가 사업 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하고, 예산과 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이 이사회가 그 의결 기구입니다. 이사회 의결 없이는 중요한 어떤 그 일이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사회를 통과해야만 이제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관 운영, 그 자율 운영 체계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청과 시의회가 있습니다. 시청이 바로 이 원장을 임명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이사회, 아까 제가 이사회 얘기를 했는데, 이사진을 구성하는 거 사실 시청이 하십니다. 시청의 권한이죠. 그리고는 업무를 감독하고, 항상 하루 종일 전화해요. 시청의 그 의료원 담당 과에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뭐 전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기 협의하고 시의회가 또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예산을 통과하고 그리고는 또 행정감사 그 매년 가을에 이제 12월에 있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이 시민의 참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다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은 의료원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청과 시의회가 어떤 지시를 내리면 의료원은 사실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셔서 그 어떤 경우는 시청을 움직여야 될 수도 있고 시의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구조가 있는 거죠. 제일 직접적으로 이 의료원 바깥에서 의료원에 큰 힘을 행사하는 게 어디일까요? 여기 중에서. 시청이죠. 그렇죠. 예. 기관장 임명을 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의회가 그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통과시킨다지만 그 조례안을 내는 건 시청이 합니다. 예산안을 내는 것도 시청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의 그 담당 부서에서 이제 다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의료원과 사전에 협의하겠지만 그래서 시청의 그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시청 산하기관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민위원회는 뭐냐? 우리나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법적 구조도 법적인 기반도 없지 않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 권한 토대도 없는데 또 불구하고 정부의 이 병원 평가에서 정규 항목으로 넣었어요. 그건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앞으로 만들어야죠.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요구하세요. 저도 요구하고 다닙니다만 법은 만들어질 거고 법 만들기 이전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데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법적 권한이 생긴다면 사실은 위상이 전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저는 준이사회다. 그렇게 한번 여기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사회에 준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기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의제를 선정하시고 이제 논의를 이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위원회에 시민들이 어떠한 기대를 할까? 주변에 내가 시민위원 됐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또 가족들이 또 주변에 이제 여러분이 소속해 계신 단체의 회원들이 어떤 말씀들을 주시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나름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정도, 20년 이상 공공의료 분야에서 이제 몸담아 오면서 제가 많은 논의를 했던 걸 한번 정리해서 해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시민을 위한 의료의 동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근데 이게 사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 시민을 위한 의료의 동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의료의 질이라든가 환자 안전이라든가 설사 어떤 돈벌이와는 좀 거리가 있거나 어떤 갈등 관계에 있더라도 그걸 감수해야 될 때는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물론 비용 절감이라든가 운영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돈벌이를 우리가 좀 거리를 둔다고 해서 효율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절약할 건 절약하고 절감할 건 절감하고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야기가 단순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시민을 위한 의료의 동력이 여러분들은 되어주셔야 되겠다. 거기에서 저는 딱 집어서 시민위원회가 이거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가 이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거. 두 번째로 세웠던 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시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아까 보여드린 이탈리아 사례에서 가져온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계획, 내년도 계획이 사실은
그 뭡니까 여름쯤에 그 준비가 돼요. 그래서 연말 돼가지고 계획서를 본다 그러면 이미 다 정해졌다, 뭐 이미 다 논의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서 그래서 이 위원회는 좀 더 이렇게 그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보시고 그 아직 내년이 한참 남았다 생각되는데도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과 평가라고 하는 걸 안 하면 이 사업 계획은 소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도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민위원들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입니다. 아까 그 우리 김용진 대표님이 그 저를 소개하면서 제 직전 제가 했던 일이 상임 감사다 하는 그 설명을 제 소개를 했는데, 예, 감사, 제가 이제 상임 감사로 몇 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는 뭐냐면요,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국민을 대신하냐면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일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 보건복지부가 주인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공무원 조직인 거지, 그 기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세금을 냈고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만든 이 기관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죠. 근데 국민들은 나름의 생업이 있고 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어떻게 옆에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그 감사가 거기 이제 가 있는 거고, 감사 밑에 감사실 조직은 기관장이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는 기관장,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래서 그 격이 동등합니다. 그래야 이제 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제를 뭘 견제하느냐? 업무가 적법하게 되고 있는가? 아, 또 LH 사건이 또 생각이 나는데, 이 LH 사건이 터졌는데 정말 참 기가 막혀. 감사님 뭐 하셨나? 그 기관 감사님 제가 회의에서 몇 번 만났었거든요. 감사님 속상하시고 감사님 제일 고통을 많으셨겠지만 대체 감사님 뭐 하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법하게 업무를 보고 있나? 그게 그 감사의 기능의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규제하는 법, 유명한 법 여러분 아시죠?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2016년 9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청렴은 그 전과 그 후로 갈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어요. 저는 그 이전에 거의 한 30년을 의사로 일하면서 그 복지부 또 도청 시청 이런 분들하고 이제 계속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제가 상임감사가 되어서 가보니까 너무나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산하기관의 공직자가 상급기관의 공직자한테 밥 한 끼 사면 안 됩니다. 차 한 잔 살 수가 없어요. 와, 그게 얼마나 크고 좋은 건지. 그전에는 사야만 했어요. 그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도 되면 자기 돈으로 자기 점심 먹는 게 웃기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 별로 없고 항상 밥 사주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리고는 청렴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비싸게 먹지 않는다. 예. 그리고 저녁에는 가볍게 이 차를 끝낸다. 예. 그 정도면 굉장히 청렴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김영란법은 정말 바카스 한 병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근데 우리가 가서 이게 논의해야 될 게 이제 길고 좀 무거운 그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갈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과 이런 거 있잖아요. 호두과자 이런 거를 좀 가져갔어요. 절대 안 먹어요. 자기들이 오히려 줍니다. 싸구려 과자지만. 예.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원, 저는 감사였으니까 감사원에 그 수없이 갔는데 그 상의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계속 협의도 해야 되고
정말 그 물 한 잔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이 오히려 줍니다. 그 멀건 차를. 예, 그리고는 뭐 무슨 행사하면 감사원이 우리한테 기념품을 주시더라고요. 참기름을 주는데 그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영란법 여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아마 우리 김종회 실장님이 산하기관 그 저기 기관에 보직자로 있는데 시청 공무원 분들한테 밥 못 사주죠. 예. 예. 어? 예. 그래서 그 회의로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 회의 진행을 위한 그 공식 식사는 물론 합니다. 그런 거 말고 공식 식사는 아주 거기에 대한 규제도 또 엄격하기 때문에 그 규제 안에서 이제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 청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렴에 대해서 여러분이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되는데요. 다만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김영란법은 여러분들도 규제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자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규제 대상이에요. 이 위원인 상태에서는 이 위원으로서의 그 자기 그 활동 범위 그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규제받습니다. 뭘 조금 받으시거나 무슨 밥을 얻어 먹으시면 안 됩니다. 의료원에 관계된 거는. 예. 그래서 무슨 누구 취업 부탁을 하시거나 절대 안 됩니다. 그 웃음이 막 절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 비일비재했습니다. 저희가 이 그 평가 기준 제가 아까 그 평가 항목 넣고서 좀 돌아다녀 봤어요. 지방의료원. 그 아주 크고 유명한 지방의료원입니다. 거기 갔는데 원장실에 갔는데 이 원장님이 나를 보더니 막 너무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저쪽에 그 어르신이 한 분 앉아 계세요. 근데 저는 어르신이 계신데 어르신은 내버려 두고 나한테만 막 얘기를 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 아이고 어르신하고도 말씀을 해야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시민위원이셨던 거예요. 이 어르신이 노인의 대표셨는데 그런데 자기 집안 조카 사위인지 하여간 그 취업 청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자기 진료에 대한 어떤 편의 제공을 요구하시고. 그래갖고 그 의료원장이 아주 골머리를 썩는 이 일종의 뭐 악성 민원인 거죠. 그래갖고는 네, 참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민주적인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그 옛날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셔가지고 저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 아마 이 김영란법 그 이전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가. 이건 좀 더 포괄적이죠. 그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가. 이거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우리 좀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거. 우리 제일 멋있게 생기신 예. 정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정직이요. 정직하게 운영한다. 그렇죠. 정직이라는 건 공개할 거 다 공개하고, 그리고는 앞에서 말하는 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고, 예. 다 그리고 적법하게, 예. 그런 것일 겁니다. 그죠? 근데 또 다양한 의견을 최대 수렴하라.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민주사회라고 하는 건 나뿐만 아니라 너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이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벽이 저렇게 보입니다만 저쪽에 계신 분은 저쪽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보는 것만 내가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 그거를 존중하는 것이 이제 민주사회인데, 예. 또 우리 좀 연세 있으신 그 위원님 지금 저 정면을 보시는 네.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편파적으로 하지 않는 것. 그렇죠. 예. 편파적으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요쪽 얘기는 잘 듣는데 요쪽 얘기는 절대 안 듣고 그런 거.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한. 예. 그리고 정직하다고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도 아마 그런 우리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실제 조직의 실무에서는 그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계속 견제를 받아야만, 왜냐하면 이분들은 권한이 있어서 요거는 모르겠지 하는 어떤 그 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분 저기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 요거를 부탁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건 잘 모르겠지 하는 그럴 때가 이제 사람이니만큼 있습니다. 근데 견제와 감시가 활성화된 조직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료 조직의 그 특성, 계급사회. 이 의료 조직의 특성, 계급사회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참 특이합니다. 제가 아까 제 모교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잖아요. 그 모교 병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이겠죠. 근데 저는 그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결정 구조에 저는 유감이 많습니다. 그 결정 권한이 너무나 의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 모든 고위 직엔 다 의사. 근데 의료에서 어떤 환자 진료에 어떤 약을 쓴다, 어떤 주사를 쓴다, 어떤 시점에 수술을 한다, 어떤 시점에 환자를 이렇게 세운다 하는 이제 의료적인 판단은 의사가 최고 권한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 운영이라는 건 좀 다르죠. 조직 운영이라는 건 다른 겁니다. 1000명의 직원들이, 그중에 다수는 의사는 한 10%, 많아야 한 20% 정도 될 거고, 한 50% 정도가 간호사, 그리고는 한 30% 이상, 한 20%가 이제 의료 기술직이라고 해서 방사선, 임상병리, 치료, 물리치료, 이런 또 치위생 이렇게 되고, 이제 또 사무직이 한 10% 정도 되실 거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능직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 관리 다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그 조직을 관리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의사가 최고의 어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함께 나눠야 될 거냐 하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병원 분들이 이런 제 영상을 보시면 마음이 어떠실까 모르겠는데, 예, 저는 그런 논의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병원, 특히나 시민의 발의에 의해서, 시민들의 정말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서 성사된 우리 성남시 의료원에서의 민주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남다른 노력과 함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 우리 시민위원회가 좋은 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